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산업과 규제개혁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다음에 하실 분들이 조금 더 그 매크로하고 그 제도적인 얘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봤을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는 혁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것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는 혁신 활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의 아노말리 때문에 이런 혁신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적정 수준인 것이 사실 혁신 활동을 자극하고 또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규제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 규제도 없는 상황이 가장 최적화라는 그런 인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규제가 없는 상황, 아예 아무런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이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또 혁신 활동의 결과물을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혁신 활동을 좀 촉진하고 또 혁신 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혁신 활동의 기저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러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선제적인 정책 방안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9년도부터 추진되었던 규제 샌드박스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뭐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좀 파악하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른 그 규제의 예와 같이 2016년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선진국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커먼웰스 컨트리들을 위주로 해서 영국의 이 규제 샌드박스가 많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영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많이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제 샌드박스는 이게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산업, 핀테크 위주로 해서 도입이 됐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처럼 이게 다양한 산업 부분에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차별성을 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샌드박스를 좀 보시면은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이 19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 그 4개의 법안, 그러니까 4개 부처에서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그리고 중기부 이렇게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도시법이 도입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포괄적인 그러한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 제도의 틀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는 이렇게 4개 부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는 이러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박스 전담 기관이 지금은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이제 대한상이,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을 시켜서 그 신청을 받고 그리고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전담기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민간 접수기관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350건 가까이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라는 얘기는 그간에 신청이 돼서 그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ICT, 그다음에 산업융합, 혁신금융 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구와 그리고 스마트 도시 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증 특례 건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규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그 반문하실 정도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라떼아트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카페 라떼를 시키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나 아니면 잎사귀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3D로 해서 뭐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임시허가나 아니면 규제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편이나 아니면은 산업이 이 수요에 맞춰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규제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실험장을 마련을 하고 최종에서는 이제 규제 개선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수제 맥주나 아니면은 통신 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도 또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인호 경우는 조금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게 ICT 융합으로 인해서 국내 1호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2019년도 2월 14일에 1호로 지정이 됐지만은 실제로 그 규제에 대한 유예를 받고 시장에 출시된 거는 2019년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법상에 보면은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과 뭐 이게 보안상의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는 거 플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그 상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 규정까지도 마련을 하라라는 것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휴인호가 지정을 받고 심전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이런 서비스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휴인호 그 대표가 직접 그 삼성화재 특별한 그 화재 그 보험사와 컨택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회비를 해서 보험 상품을 새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심전도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혹은 이것을 의료기관에 다시 전송할 때에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이나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보안 조치가 명확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 또 미국에 있는 기준이나 다른 기준들을 활용을 하는 데에 한 8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샌드박스가 지정이 되고 나서 이 샌드박스를 활용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례를 들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샌드박스를 지정을 하고 또 신산업,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혁신활동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인프라가 구현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절개 서비스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규제가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실제로 업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구매를 본인이 직접 들고 오거나 아니면 택배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그걸 주문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제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이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 개선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실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제 편법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가 편의를 가지고 이러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그것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난 이런 일련의 거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소비자의 그런 그 수요와 그리고 현실을 반영해서 규제 개선이 일어난 사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그 뭐 혁신적인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도 개선을 좀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그런 편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면으로 이게 그 수요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업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했을 때에 규제 샌드박스가 논의가 되고 또 그 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그 하향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그 규제 개선 노력 또 신기술 신산업을 통해서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혁신의 여지가 큰 산업들을 장려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논의 이전에 수요가 있는 개개별 건의 그런 디맨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특례가 부여된 사업체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전반적인 산업적인 그 논의에 가기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명백했지만은 그 효과의 한계는 뚜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AI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 고급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상당 부분에 상용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DNA라는 거를 이제 제성하면서 이제 AI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AI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AI에 대해서 얼마나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의 그런 규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AI에서는 의료, 금융,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그 수요가 명백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논의 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의료 부분인데요. 뭐 닥터 왓슨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 의료진의 서비스를 상당 부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AI의 서비스 부분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의료 부분에서의 AI를 용인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체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AI 주치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상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닥터하우스의 경우에 AI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 그 지금 고혈압 같은 그 만성 질환의 경우나 아니면 건강 이상 징후를 받았을 때에 의료기관으로 빨리 리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쳐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거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받거나 아니면 AI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그 의료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가 그런 것을 진단을 내리더라도 불법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AI는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의료인을 AI 의사라는 것을 포함하든가 아니면은 의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양을 빨리 길러줄 수 있는 그 커리큘럼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 그러니까 AI가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의료인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AI 의료기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나 아니면은 그 전문 인력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인력 배양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라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판례를 쌓아서 거기에 따라서 뭐 입법을 하자 이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떠한 뭐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만일 이렇게
허가가 난 경우라면은 우리가 뭐 급여로 되든 비급여로 되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분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가 들어와서 실제로 자산관리사나 아니면은 이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읽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스트드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쳤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닌 AI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금융 상품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업체들은 나는 시스템만 개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산관리 업체, 금융기관의 경우는 나는 소프트웨어를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간극을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간의 자산관리사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자산관리사를 몇 명을 더 넣어야 되고 관리 인력을 몇 명 넣어야 되고 몇 년 기간에, 그리고 뭐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되는 이런 논의들이 예전에 AI가 없던 시절에서의 그 기준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AI를 활용한 그런 금융기관들의 요건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허가나 아니면은 신규의 그런 분류 자체도 빨리 선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 코딩 문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에 대한 논의도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는 지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회가 막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데모그래픽 체인지인 거잖아요.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사회 안전 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로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인력들은 풀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일선에 갔을 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AI가 그런 서비스들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의 AI의 활용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초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 공공행정에서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회 취약계층이 이 기나긴 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오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그걸 좀 대체해 줄 수 있느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민원을 처리하는 이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도 AI가 이 사회복지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기본 이 소득 같은 경우, 혹은 이 뭐 쌀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료를 나눠주는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면은 이 현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걸 보고 그걸 막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AI는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누구가 적격하고 그렇지 않은 사를 바로 표시할 수 있고 그걸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는 아직도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처리 오류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의 구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이제 그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I랑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11월에 이 로드맵을 마련을 했거든요.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2020년도에 로드맵 재설계를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저도 이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중순 되어야지만 그 로드맵이 다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법 시행, 그리고 2018년도 11월에 있었던 그 규제 혁파 로드맵 첫 번째 것이 아웃데이트 됐습니다. 이미 기술 발전이 되고 그리고 실증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선제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해소돼야 되는데 이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PAB 부분인데요. PAB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현대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라고 생각하면 돼.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요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서울에서 세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에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규제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 서울에서 세종 이 실증 테스트를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PAB가 어디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통상적인 항공기 규정을 그리고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이 서울에서 세종과는 거의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시설도 있고 또 연구 시설에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고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PAB를 탈 필요 없이 그냥 나는 SRT 타고 갈래, 그냥 아니면은 정말 나 그냥 운전하고 갈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한강에서 그 해상 택시가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지금은 아무도 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사장됐죠. 타는 곳과 그리고 운행하는 곳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수요가 없는 구간을 지금 상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PAB도 만일 들어오게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어디서 살지, 이게 항공기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항공기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 그럼 세종시의 대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이 최적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걸 타고 가가지고 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청사로 가는 거를 그 수고를 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되고 있지만은 이 제도나 아니면 인프라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입지 자체에 대한 고민들은 없이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반사항 구축 중에서도 공역 제한이나 아니면은 이착륙장 필수 시설의 입지나 아니면은 그런 기준 자체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핑크색, 녹색에서 이거 따라가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는 이게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은 황색, 흰색, 청색 그리고 적색 위에 색을 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적극 행정을 했었던 거예요. 사고가 하도 나니까 이게 이쪽 정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무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선을 설치하고 나서는 사고가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녹색과 핑크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적극 행정은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신 거죠. 반대를 보면은 세계 흰지팡이의 날이 이제 지난달에 10월 15일에 있었거든요. 세계 흰지팡이의 날은 뭐냐면은 도로교통법 11조에 의해서 흰지팡이만 허용이 돼요. 시각장애인들은 흰지팡이만 써야 됩니다. 이게 그 2차 대전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지정한 건데요.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기념하고 시각장애인들 배려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우리가 법상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색깔 없는 지팡이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흰 지팡이가 동일한 정도의,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가지 않는. 근데 한국 법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명 지팡이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죠.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혁신활동이라는 것이 그 샌드박스 아니면 규제 비용 총량제 아니면 규제에 대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막 주창을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제 혁신 그리고 또 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D 아트에 대한 얘기. 비록 이게 작은 거일 수는 있겠지만은 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밑바닥으로 가야지만이 이렇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AI 굉장히 좋죠. 누구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혁신 활동을 통해서 범용성도 크고 많이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산업 AI 관련된 산업들을 지원을 하고 활성화하자고 얘기할 때에는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선제적으로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될 필요가 있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PAB나 아니면 다른 상품 서비스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저의 이런 생각들이 규제는 나쁜 것, 규제 개혁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규제는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규제는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규제는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